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안보와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충청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이후 당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울산 지역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일정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민심 끌어안기 대책 마련에 고심이 큽니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등으로 희생된 장병을 추모하고 강한 국방을 강조하는 안보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전 호국 보건파크와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 현장을 찾아서 지역 현안을 살피는 민생 행보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도부 중에서는 젊은 층을 대변하는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이 저녁에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저녁 호프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 69시간제 발표로 촉발된 노동시간 문제와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논의 주제로 올리면서 반발하는 MZ세대 끌어안기 등 여론전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도 오늘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안방격인 울산을 찾아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2주 만에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서 정부의 대일 구료개교에 대한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다음 날 한미 정상회담까지 퍼주기가 돼선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회담마저 커주기 외교 시즌2가 돼선 절대로 안 됩니다. 오후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서 경제 현안을 챙기고 울산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 유세에 이어서 국민보고회에서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검찰 기소 이후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정치 탄압으로 인정된 경우 당직 정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비명계 반발 조짐이 큰 가운데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면서 당 내홍에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다만 좀처럼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쫓기는 듯한 첫 지질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거듭 이 대표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쫓기듯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협소하게 적용해야 될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겨눈 공세에 집중했는데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위원장인 이 대표가 있는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비호, 범죄 피고인 방탄을 포기하든지 정치 혁신을 포기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가운데 이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으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탐지나 요격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위협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 실험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먼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핵무인 수중 공격정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에 설정된 차원과 팔자형 침로를 80에서 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 동안 잠항해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서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 신형 수중 공격형 무기체계를 비밀병기라고 칭했는데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로 명명됐고 당대회 이후 지난 2년 동안 50여 차례의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수중 핵전략 무기의 목적은 은밀하게 작전 수역으로 자망해 수중 폭발로 강력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며 관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 작도동에서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된 전략순항미사일 4기가 발사됐는데요. 각각 2시간 5분과 2시간 30여 분간 비행한 뒤 설정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험을 참관했는데 어떤 메시지 내놓았습니까? 네, 북한 매체들은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 한미의 선택에 절망을 안겨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 연습 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면서 연합연습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무제한 핵전쟁 억제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세적 행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의 군사적 도발이 가중될수록 더 압도적이고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신무기 공개는 자체적인 무기 시험 계획과 더불어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착륙훈련, 쌍용훈련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을 위해 F-35B 전투기 10대를 싣고 국내에 전개된 강습 착륙함 등 미국의 자산을 겨냥해서 생존성과 은밀성을 갖춘 응징 수단을 갖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군이 지난해 말 우리 영공에서 놓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저가 소형 무인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달 초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체 크기는 폭 3cm 이하, 길이 2m 이하, 이륙 증량 17kg 이하로 제시됐고 사업 예산은 32억 원 규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 문제 담당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만나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채널을 만들자며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어제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스노 장관과 회담한 뒤 일본의 납치 문제와 우리의 납북자, 억류자, 이산가족 문제는 성격이 비슷한 만큼 긴밀히 협력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에 마스노 장관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북한 인권 문제라며 이는 북한 주민 인권뿐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이산가족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잠시 뒤 서해 수호용사 55명을 직접 호명하고 기념사도 발표하는데요. 기념식 현장 함께 가보겠습니다. 곳에 향해 뛰는 걸 지금껏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 꿈은 이루어질 거야 원하는 곳
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고락을 함께하는 전우는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도 하나이고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었던 서해수호 55호 용사를 먼저 보낸 남겨진 전우는 아직도 그날처럼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켜내고 서해수호 승리의 그날을 함께한 55 용사의 동료 전우인 참전장병들이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였음을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입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영웅을 기억하고 헌신에 감사하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고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서해수호의 날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님께서 서해수호 55 용사를 호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해수호를 위한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55 용사의 이름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호명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무대로 나오시겠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고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연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백령도 선안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이창기 준이, 고 최한권 원사,
고 남기훈 원사, 고 김태석 원사, 고 문규석 원사, 고 김경수 상사, 고 안경환 상사, 고 김종헌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최정환 상사, 고 정종률 상사, 고 신선준 상사, 고 박경수 상사, 고 강준 상사, 고 박석원 상사, 고 임재엽 상사, 고 손수민 중사, 고 심영빈 중사, 고 조정규 중사, 고 방일민 중사, 고 조진영 중사, 고 문영욱 중사, 고 박보람 중사, 고 차균석 중사, 고 이상준 중사, 고 장진선 중사, 고 서승원 중사, 고 서대호 중사, 고 박성균 중사, 고 김동진 중사, 고 이용상 하사, 고 이상민 하사, 고 이재민 하사, 고 이상희 하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강현구 하사, 고 정범구 병장, 고 김선명 병장, 고 안동엽 병장, 고 박정훈 병장, 고 김선호 병장, 고 강태민 상병, 고 나현민 상병, 고 조지훈 상병, 고 정태준 일병, 고 장철희 일병, 고 한준호 준이.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연평도 포격전 용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를 가진 용사들,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서해수호 임무를 완수한 참전장병 대표들이 국민께 보고합니다.
서해수호 임무를 완수한 참전 장병 대표들이 국민께 보고합니다. 국민께 대하여 그는 필승. 네, 참전 장병 대표들은 이제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곧이어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사망한 54분의 용사와 고 한주호 준이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 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 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 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삼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올해로 8번째를 맞았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용사 55명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그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기념사를 통해서 유가족과 참전 장병을 위로하고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와 한미일 사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일으켜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뒤 해외로 도피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권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붙잡힌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지문 조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몬테네그로 인터폴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쯤 몬테네그로 경찰로부터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던 권 대표 그리고 한 전 대표 인물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사람을 검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서 몬테네그로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문 정보를 대조해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을 하려다가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이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안기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블룸버그 등은 뉴욕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이 검거된 뒤 수시간 만에 증권 사기와 시세 조정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인 테라, 루나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SNS 등에서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점 등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거로 나타났습니다.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는 무기명 증권을 제공 또는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적어도 400억 달러, 약 51조 3천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은 권도형 대표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신병을 확보하는 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인물이 권도형 대표로 최종 확인됐지만 국내 송환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해외로 도피해서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하지만 이때부터 권 대표가 만든 루나코인은 대폭락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10만 원대였던 루나코인 가격은 불과 보름 만에 1원이 돼 5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겁니다.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바이를 경유해 세르비아로 몸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지만 국내 송환까지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 정부와 몬테네그로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의 추방을 결정하면 우리 수사기관은 신속히 권 대표를 체포해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가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해 미국 송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변수를 넘어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된다면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루나와 테라의 수익 구조가 사기라는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와 지부장과 간부 3명의 자택 등 모두 10곳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노조원을 통해 한 정당에 불법 정치 자금 수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일제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지만 모든 차선을 점거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전국 민중행동을 비롯한 196개 단체는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논란과 일제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2시 농민들이 영풍문고 앞에서 2시 반에는 민주노총이 대학로에서 각각 별도 집회를 벌이다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후 5시에 모두 모여 마무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민주노총만 18,000명, 전체 3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농민, 빈민 등 해서 전 민중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결의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 공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차로를 점검해 통행을 방해하면 해산 절차를 밟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특히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있어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가 주최 추산 10,000명 규모로 열리는 등 최근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형사 입건될 만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경남 창원이 연분홍 벚꽃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진해 군항제도 4년 만에 내일부터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차상은 기자. 네, 진해 여자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해는 벚꽃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지역이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작은 하천을 따라서 수십 년 된 벚나무들이 늘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분홍빛 터널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꽃망울이 모두 활짝 피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름답기로 이름난 진해 벚꽃 중에서도 이곳 여자천의 벚꽃은 지난 21일부터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 모든 나무의 개화 시기가 같은 것은 아니어서 이미 만개한 나무도 일부 있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나무도 많습니다. 벚꽃이 절정은 아니지만 꽃놀이를 즐기려는 상충객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진해 군항제는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내일부터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열흘 동안 화사한 벚꽃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오는 29일 진해루 앞바다에서는 충무공 승전 기념 해상 불꽃쇼와 30일에 열리는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로 꼽힙니다. 진해 군항제에 꽂히자 하이라이트인 군악의장대 공연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미군과 민간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31일부터 3일 동안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진해 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가 되고 교통도 크게 혼잡할 거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과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차 정보도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해 여자천에서 YTN 차상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수요일 날 올해가 8번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메시지도 냈고 55명 용사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을 했습니다.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서해 수호날에 대한 그 각별한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이런 것들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 대통령이 된 데도 계속 강조해 왔고 특히나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관된 그 의도 속에서 이번 서해 수호 날에 대해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런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55명의 돌아가신 그 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부른 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그건 예전에 1987년에 민주화 시기에 당시에 그 군사독재 정권의 한가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일일이 또 불렀던 당시 네. 그 시청 앞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예. 1987이라는 영화도 좀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화를 넘어서 민주화로 가는 굉장히 분수령이 됐던 중요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21세기에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부르는 것도 저는 똑같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이런 그 보훈의 어떤 국가로서의 국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저는 메시지였다, 중요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장에 계신 유족분들께서 눈물을 많이 보이셨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55분의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 좀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고 김건희 여사 또 울컥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상황에서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서해 연평 해전도 그렇고 또 연평 그 천안함 피격도 마찬가지고 네. 말이죠. 천안함 폭침.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55명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추모의 의미를 더 격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름을 꼭 안 부르더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뭐 예우라든지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만 네. 그래도 직접 대통령이 서해 해전의 날에 그 직접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전사자에 대한 예우도 높이고 네. 그리고 또 의미도 더 격상시키고 또 국민들에게도 막상 한 명 한 명 부를 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과거 천안함 사건이 피격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종시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른바 보수하지 뭐 이념적인 잣대로 볼 사항은 전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좀 잦아지고 있고 또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도 있었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마지막에 좀 강조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의 변화된 국제 정세, 동북아 질서 그리고 북한의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핵 위협에 맞서서 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가치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네. 이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저는 한일 정상회담도 저는 돌파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이 서해 수호 날에서도 결국 뒷부분의 마지막 결론은 한미일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재차 강조한 겁니다. 네. 최근에 알리는 것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북한 김정은은 지금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그 발전하는 그 핵 기술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좀 뛰어넘는 속도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에 그러니까 불시에 아무 장소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대로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는 북한이라고 하는 낭만적 민족주의 감정에 입각해서 북한과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현존하는 적으로서의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북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협력과 논의가 굉장히 절실하다. 그래서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 네. 또 앞으로 5월 달에 또 G7 또 오키나와에서 열리는데도 히로시마에도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뭐 기념사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결국 뭐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뭐 그런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국가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국가가 그런 것들 기억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롤콜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 정부라고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보훈부로 이제 격상시키고 말이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어떤 그런 전우라든지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예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념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그 내용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건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성과가 다 온전히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21일부터 23일까지인가요?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4%로 1%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은 2%포인트가 내려서 5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정 평가가 2%포인트 하락하고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상승했다는 건 사실은 상승과 하락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양쪽 진영의 고정 지지층들은 역시 콘크리트층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그때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나오는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변동폭이 있는 건데 네. 저는 뭐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긍정 평가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층의 응답의 그 답변을 보면은 네.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뭐 긍부정 이유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보는 보수층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결집한 효과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부정 평가의 측면에서 또 가장 많은 대목을 차지하는 건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일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또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쪽 부분들이 또 결집을 한 효과가 있고 그 부분들이 보수 진영의 결집보다는 진보 진영의 결집이 정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긍부정이 조금 전에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수치상의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긍정 부정 평가 이유 첫 번째가 다 외교, 뭐 일본 관계 뭐 이런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평가가 워낙 극명하게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협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또 한일에 있어서의 과거사 문제도 그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일의 또 한국과 일본의 그런 특수한 관계도 있고 또 우리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일본의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니까 제가 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보다는 일본에 너무 좀 굴욕적이었다. 그리고 뭐 굴욕적이라기보다는 좀 저자세가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좀 폄하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런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한미일 관계가 단순히 안보적 측면 아니더라도 말이죠. 반도체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에 우리가 거의 60% 이상 수출을 합니다만 결국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또 대만에 이제 TSMC라는 그 반도체 최대의 그 공장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 우리가 차차 해 나가면 된다는 그런 긍정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도저히 양쪽이 그 양쪽의 주장이 서로 교집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우리가 일단 뭐 첫 단추는 꿰었습니다만 일본의 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여권의 평가를 빌어서 성과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하게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바라는 건데 대중국 견제 때문에 안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말이죠. 반도체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칩4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미국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여당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을 좀 얘기해 줘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일본이나 미국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좀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안을 놓고 양측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팽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이전에 그 노조 대응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크게 됐을 때도 사실 그 지지율의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고 그 이렇게 긍부정 평가에 그냥 노조 대응이 1, 2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주 나오는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구조적 특징은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40%대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이라는 점이 이제 큰 구조적 특징이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거에 이준석 사태 정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건 굉장히 큰 변화였고 그다음에 이게 40% 이상 올라갔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 지금 그 박스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 지금 그냥 사실 서로 우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지금의 한국 정치의 지형이라는 게 이제 국회라고 하는 이 협상과 타협의 장이라는 데가 이미 전쟁터로 변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서 중도층이나 아니면 이 이른바 캐스팅 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지지가 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양쪽 다 전쟁만을 매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이 그냥 딱 결집되는 상태에서 중도층 관망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큰 빅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만 큰 틀의 변화는 아직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이나 뭐 정책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국정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임기 1년이 됐는데 지지율은 대단히 낮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38%다, 40%다 얘기를 하는데 부정평가 거의 60%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은 또 평가받을 만한 게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책은 비판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요. 부정평가가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정책이나 이슈보다도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지에 착안해야 됩니다. 여건이.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38%다 40%다 좀 올라갔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임기 1년밖에 안 되는데 40%는 대단히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물론 임기 초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20%대가 아주 위험할 때가 있었죠.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탈피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가 생각해야 되고 그게 저는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야권 이재명 리스크에 그냥 딱 덫에 갇혀가지고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 그야말로 팬덤 이런 팬덤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만 지지를 하고 중도층이 이제 무당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도층이 뭔가 이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지한 정당을 없게 만드는, 다시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이탈하는. 이건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게 이 지지율이 약간씩 반등하고 또 하락하는 그런 현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정당 지지도 그래픽 준비될까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5% 이렇게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요즘에 흐름이 조금 정체거나 조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난 전당대회 때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었고 계속 그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 기사가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몰리면서 지지도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사실은 일정 정도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변동이 이렇게 폭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의도 정치권에는 이미 여야 협상이나 정책으로 승부하는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이나 이런 건 사라졌기 때문에 전쟁터로 매일매일을 소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당의 고정 지지층이 탄탄하게 결집되어 있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무당층이 저게 25%포인트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당층이 아직도 25%면 저분들이 나중에 결국 선거의 당일에 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선거는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무당층 25%의 이 여론조사층들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양당에 대해서 똑같이 비토하거나 양당에 똑같이 그냥 관망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 지지도에 매주 나오는 그 수치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여의도 정치 자체가 정치가 실종되고 전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저는 가장 큰 이 지지도 변화의 큰 흐름에 그냥 고착돼 버린 그런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민주당이 오른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민주당이 오른 게 그게 일종의 반사 이익의 측면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특별히 잘한 게 없었잖아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근에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역풍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주 이른바 이제 69시간 매주 69시간 노동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두 가지 문제, 한일 정상회담 문제, 한일 관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주 69시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의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좀 상승한 거로 비치는 거죠. 네. 상대적 이익이라고 봐야 돼, 반사 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정당의 지지도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자신의 어떤 그 무슨 적극적 행위보다는 네. 상대 정당의 어떤 그 실책, 흠결에 힘입어서 오르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 자체가 그 추세상 큰 의미가 별로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 이슈가 되고 찬반 논쟁이 붙었을 때 그게 좀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여론을 좀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너무 지지층이 딱 고정돼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서 그것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뭐 총선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좀 임박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법했느냐, 위헌이냐 이걸 판결을 했는데 종합을 해보면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지만 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절차는 하자가 있지만 입법의 결과로서의 법은 일단 효력을 유효하다라고 봤는데요. 저는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도 이미 노동법이라든지 미디어법 같은 경우 이제 그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네. 이게 이제 다수의 유력으로 이제 통과시켰던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거꾸로 돌릴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기본적인 전제는 사법부로서 법원으로서 입법부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의 고유한 자율적 영역들을 존중해 준다라는 네. 뜻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는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5대4로 기각이 됐지만 또 반드시 그 법사위원회에 있어서의 이른바 민영배 의원의 탈당, 위장 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한 것은 5대4로서 사실 이게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네. 그러면 핵심적인 과정에 물죄가 있었으면 사실 결과도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거든요. 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법부의 자유 활동에 대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 둔 건데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제 양국관리법 통과 또 시켰습니다. 예. 똑같은 패턴을 시킵니다. 윤미향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물론 무소속이죠. 예. 안건조정소위원회 해가지고 또 통과시킵니다. 지금 방송법, 간호사법 또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입법부의 독자적 활동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네. 한 번은 고리를 끊어줄 필요가 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150석 놓고 170석 가까이 되고 거대한 어떤 의석수를 가지면 그냥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다반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절차에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한 번 정도의 좀 경고를 분명히 줘야만 입법부에서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거다. 그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그 분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5대4로 이제 하나는 기각, 하나는 인용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법사위원장의 그 행위가 말하자면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네. 5대4로 인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뭐 앞서다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정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다.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미선 재판관. 맞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법사위원장이 법치주의를 어겼다라는 쪽에는 이제 인용을 했고 반대로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결정 그런 국회의장의 그 상정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캐스팅 모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민선 재판관이. 근데 이민선 재판관 얘기하는 게 이제 국회 기능을 형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그런 그 안건 조정위의 의결을 위해서 민영배 의원 탈당을 받아준 거 이런 거 자체는 헌법에 있는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국회의 기능 자체는 인정하지만 예. 그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국민의힘이나 이제 민주당이 양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볼 수 있게끔 판결이 내려진 거죠. 네. 그 2009년도 미디어법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그건 분명해요. 정치권에 가능하면 법이 말하자면 사법의 정치화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압도적으로 이제 뭐 7대2
뭐 이런 게 6대 3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5대 4로 하나는 인용, 하나는 기각이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 네. 검찰청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유효하다는 거였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여도 야도 그렇고 말이죠. 입법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뭐 여당 야당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무조건 술 먹었는데 문제 안 했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뭐 검수완박이 완벽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와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회 결정은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예. 숫자도 5대 4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입법의 미비한 사항들을 좀 예.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발인의 어떤 그 더 이상 이제 못하게 한 거, 이신청 못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원상복구시킬 필요가 있겠죠. 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도 그렇고요. 국회법 자체가 구속력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좀 자유롭게 좀 합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유감 정도는 표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물론 뭐 결론은 뭐 기각입니다만 네. 아슬아슬한 기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또 그다음에 5대 4가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그 법사위원회에서 안건조정 소위 민영비원회 탈당 같은 경우는 인용이 될 정도로 이건 네. 불법이 있었다고 정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정말 기각이 됐으니까 이 검수완박법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입법 절차 과정에서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맞는 자세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국관리법 똑같은 방식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반성의 기회가 없고 또 하나 저는 그 정말 기가 찬 모습은 뭐냐면 민영배 의원이 복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기각으로 판명났다 하더라도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유장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 소유의 무력화 그리고 어제 판결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결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했다. 네. 그래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민영배의 탈당은 불법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네. 그런 당사자가 저 결론이 나자마자 당당하게 복당하겠다고 그러고 민주당 일부 인사는 이게 당을 위한 충정이니까 받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민주당이 도대체 사과의 반성의 기색이 과연 하나라도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요.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헌법에 이제 그 검사가 기소를 영장 청구한다. 영장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는 그 입법상으로 봤던 거예요. 헌법상이 아니다. 네.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거,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거는 헌법상이 아니고 입법상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검사만 할 수 있다.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네.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헌법사항이라고 봤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유연이 아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워낙 관점이 다르니까 특히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6대 범죄에서 이제 부패와 경제만 이제 국한시킨 게 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졌고 절차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다 아는 거였잖아요. 예. 그걸 이제 와서 복당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단지 한동훈 장관도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사나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법률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유연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시행령으로 수사할 수 있게 좀 많이 넓혀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또 민주당에서 시행령으로 고쳐놓은 것을 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면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때도 자기들이 성급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근무날이 2022년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공포를 하고 떠나십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문구를 두고 있었던 거죠.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것에 반대하는 집권 여당의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검찰의 수사권이 이렇게 완전히 박탈되는 건 민생에도 안 좋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미비한 어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해서 시행령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 그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검수완박법과 같은 이런 식의 좀 무리한 숫자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 입법 행태에 대해서는 물론 입법부 내에 뭐 자율적인 뭐 행태니까 뭐 존중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좀 쐐기를 박을 필요는 있다. 그래야 여야가 진짜 정말 그 안에서 타협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그 공존의 정신이 이게 정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양국관리법도 어제 뭐 야당이 거의 단독으로, 그러니까 보통 합의해서 다 처리하는데 표결로 그냥 했단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몇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아마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재현될 거예요. 지금 여야 간의 어떠한 법률이나 현안을 가지고 뭐 타협하고 절충하고 이러한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근데 여야 관계가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뭐 대립적이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완전히 협치가 실종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협치란 단어조차 사라졌어요. 네, 안 나옵니다. 요즘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야 의원들이 말이라도 원론적으로라도 뭐 협치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얘기 안 해요. 네. 완전히 극단 대 극단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의 정치입니다. 네. 그리고 합의의 정치가 안 될 때 도저히 의견의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수결로 하는 거거든요. 다수결이라는 건 민주주의 하나의 수단인데 그게 하책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정치가 국회가 워낙 극단 대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극과 극의 대치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누군가 고리를 깨야 돼요. 근데 그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누군가 리더십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여야의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일단 총선이 있으니까 그 주류의 어떤 기존 지지층의 그 이해, 지지층의 생각 여기에만 이제 부합하다 보니까 점점 극단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고 결국 내년 총선이 끝나야 이 상황이 전 종료될 것 같아요. 끝나면 좀 종료가 되겠습니까? 일단 뭐 의석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건 말하자면 이제 뭐 정권을 심판하든지 야당을 심판하든지 뭐 뭔가 프레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야 어느 한 정당이 국민의 민을 따를 수밖에 없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이렇게 좀 고루 분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처럼 그것 좀 걱정이 되고요. 그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 민영배 의원이 뭐 탈당, 위장 탈당을 하고 안건 조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한 것들이 사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토론도 참여하지 않고 회의도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 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의 의결권을 좀 침해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을 그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안건조정심사위원회도 사실은 그것을 여야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야가 동수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끝까지 도출해내라라고 안건조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혁할 때도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여야가 치고받고 싸워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야 이게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고 그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안건조정심사위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무력화시키려고 민영배 의원을 하루저녁 사이에 탈당을 시켜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얘기라서 그 주제는 없는데 하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 중이잖아요. 의석수나 이런 선거제도나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올바르다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수 늘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원수가 지금 적어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숫자가 꽤 많은 겁니다. 미국, 일본 이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많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이번에 근데 프랑스가 숫자를 100명 줄였어요. 근데 그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의원수가 많은데 지금 국회가 지금 이제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역할을 못 하는데 의원수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국회의원도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단지 세비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세비 동결하면 그게 MVN으로 나누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서 저는 의원수 늘리는 거는 일단 뭐 글쎄 여야가 지금 좀 입장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건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그 병리평이라든지 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도 지난 20대 총선 때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다가 준연동형으로 바뀌고 위성정당이라는 회귀한 정당이 여야가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하는 조항 없이 전원위원회 열어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난상 토론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 이슈를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데 그거 지금 전원위원회 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27일부터. 저는 그렇게 해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시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그게 백가쟁명이라고만 이렇게 좋게 볼 게 아니라 가닥을 잡은 다음에 토의를 해 나가야죠. 그렇게 뭐 세 개 턱 던져놓고 세 개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합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제도 자체가. 저는 그건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충돌하고 뭐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뭐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어쨌든 다당제가 돼야 좀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당제의 방향은 맞는 거죠. 양당제 가지고 계속 충돌이 심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다당제가 잘 안 맞아요. 다당제는 원래 내각제하고 맞는 제도입니다. 그 다당제, 내각이 비례대표 이게 사실 조화가 되는 제도예요. 대통령제는 원래 비례대표가 원래 없어요. 미국에 비례대표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또 선거법 제도는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저희가 토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고요. 그날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강경파죠. 비명계 강경파 의원들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이재명 당대표가 169석의 의원 제1당의 당대표이니만큼 그에 맞는 채통과 또 그에 걸맞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되는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씁쓸하고요. 저 자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다.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뭐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당히 전체적 과정이 그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그 쫓기듯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인터뷰였고요. 뭐 문장 하나하나가 다 기사 헤드라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80조 다음 80조에 대한 그 예외 조항을 서둘러서 저렇게 몇 시간 만에 뚝딱 처리를 하면서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정말 이런 말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색화된 독재 정당에서나 저렇게 하는 것이지 어찌됐든 간에 당헌에 명시된 그 내용 자체가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로 기소가 되면 기소만 되더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시작하겠다라는 혁신적인 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에 있을 때 민주당의 혁신안으로 자랑스럽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부정부패 고리를 끊겠다. 지금 대부분의 여야 국회의원들 보면 30까지 갈 때까지 자기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소만 돼도 일단 기소만 되더라도 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받기 이전이라도 직무는 정지하겠다는 게 그 혁신안의 내용이에요. 당직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직무정지를 먼저 하는 게 법리상 맞는 겁니다. 그게 직무정지가 그 뒤에 7시간만 했으면 7시간이라도 직무정지를 하는 게 체면이 있고 낯짝이 있는 거죠. 빈대도 낯짝이 있는 건데 7시간이라도 그럼 직무정지를 한다 7시간 뒤에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무정지 없이 바로 뚝딱 모여서 30명 모이고 39명 언론 서면으로 유인받아가지고 뚝딱딱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와가지고 한 명도 없이 만장일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늦게 알려졌죠? 여러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해철 의원은 반대했던 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기권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단 하루의 빈틈도 보이고 싶지 못하는 거고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보이고 싶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제가 볼 때 속으로 초조한 거예요.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를 정지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공소장 오면 공소장 보여주고
80명이 다 모여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토론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야 정치 탄압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하고 몇 시간 만에 단 하루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단 한 명의 그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다. 속으로 자신이 없다. 초조하다. 저는 이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이게 비판과 논란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지금 보세요. 당원 80조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말하자면 도덕적인 정당성, 도덕적인 우위 이런 것들 때문에 넣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당원 80조가 일단 이제 부정부패에 연루되면은 기소되면 당무를 정지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그게 단서 조항이 들어갔던 거란 네. 말이에요.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주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그건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뭐 이상민 의원 같은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명 비명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편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입장을 바꿔가지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보수당인 저기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잘못했다고 볼 텐데 그렇지 않은 이른바 스윙보터 중도 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볼 건가. 좀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정치 탄압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도층이 동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총선 때 나타날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수도권이라든지 중도층 유권자라든지 MZ세대. 제가 학교 강의를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생각이 완전 스윙보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민주당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좀 갇혀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문제인데 네.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좀 올라가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뭐 한일 관계 문제라든지 주 60시간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좀 비명계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거든요. 이럴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논의 레벨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일단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맞는데 네. 일단 그 당원 80조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럼 네. 그걸 가지고 당무를 정지한다면 일단 상황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막 과도하게 금방 해서 바로 이회정 인정하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왜 만들어 온 겁니까? 전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국 토론하는데 법원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민주당의 당원, 그 권리 당원들이 한 300명 정도 네. 모여가지고 이걸 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정당 내부의 자율적 영역이라고 또 판단해서 받아들일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만큼 이제 비명계나 아니면 개딸들과 또 다른 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렇게 냈던 그 권리당원분들에게 충고를 드린다면 그냥 막연하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보다는 어제 그 당무위의 부당한 결정, 예. 당무위의 결정 취소 처분 소송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를 직무를 정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원에서도 뜨악하죠. 그러나 지금 당무에서 저 결정 내린 것은 초등학생들만 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빈대도 낯짝이 있는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땐 저 권리당원분들은 그거보다는 당무위의 결정 취소 처분 소송을 내는 것이 훨씬 빨랐다. 예. 이라고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하나만 교수님께 여쭤보면 이게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과 또 당원들이 반발하는 건 좀 무게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의원들이 반발하는 게 더 무게가 클 수 있죠. 그런데 의원들은 사실을 그 공천이라든지 지도부를 많이 의식한다고 봐야 돼요. 대단히 정치 지향적이죠. 당원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전 당원들의 마음이 사실 이제 이 국가로 비유한다면은 일반 국민의 민심 아니냐. 당심이 민심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당원들의 저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이 총선 앞두고 지금 이 주파수를 어디다 맞출까에 대한 그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친명 비명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일반 당심은 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무가처분 신청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의 귀를 기울여야죠. 당 여론이에요, 당 여론. 근데 저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당내에서 저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왜 자꾸 애써 외면하는지 선거라는 게 말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집단지성이 교묘하게 발휘되는 게 선거예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될 수 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봄 첫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15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충청과 경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겠고 주말인 내일도 일부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데요. 남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까지 5에서 20mm,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어제 적은 양의 비가 내렸던 중부지방에는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